피곤하죠? 저녁 먹고 또 막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 학생부 얘기인데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닌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 이 시간의 전제는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되고 학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그쵸.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들을 안 하지 다. 그러면 제가 자문하고 자답을 해야겠죠? 일단 학종이 뭘까? 학종이 뭘까? 제가 원래 마이크 없이 이 생목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거 녹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부터 조금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학종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나요, 뒤에? 잠깐 보면 다른 다른 이야기들 말고 붉은 글씨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이수가 핵심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지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 생기부가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저는 생기부는 틀린 말이라고 다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생기부가 뭐의 줄임말이지? 그렇지, 생활기록부. 그런데 학생부하고 생기부의 차이점에서 학생부는 뭐의 줄임말이니? 그치, 학교생활기록부야.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학교가 들어가 있냐 없냐인데 지금 이 서울대학교의 학종 안내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핵심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학교 생활의 충실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빠져서는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냥 생기부, 여러분들의 생활을 기록한 그냥 내용들을 보겠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핵심은 중심에 있는 학교 내에서 무조건 학교가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있죠. 학교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교실. 그치? 교실에서 제일 많이 진행되는 게 그렇지. 잠자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수업이 제일 많이 진행돼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제일 많은 것들이 진행되는 게 수업이다 보니 학교 생활의 충실도라고 함은 그 수업에 충실했는지가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충실했는지 충실하지 않았는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성적. 그래서 성적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단순히 1등급이다, 2등급이다 그게 아니라 성적은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나타내는 척도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적이 중요하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 두 가지 내용들도 있어요. 보시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핵심 역량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줄 쳐져 있는 데 있죠. 교과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 쭉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 바라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고등학교는 학교들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달라요. 배우는 과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학생들의 학생부들을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수능 성적표처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는 점수가 아니라 각기 다른 성적표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척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준선들이. 그래서 각 고등학교들의 원점수, 원점수에 대한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수, 인원, 개설된 과목, 이 모든 것들이 평가지표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등급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89점을 받았는데 원점수로 1등급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과목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학교는 원점수가 95점인데도 불구하고 5등급인 학교도 있어. 실제로. 그렇다면 95점의 5등급인 아이가 89점의 1등급인 학생보다 학업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기 어렵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량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보다 각 과목별 완성도, 얼마나 원점수가 잘 나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깊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기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뭘 평가하느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학생부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서류가 없어요. 특기자 전형이 아닌 이상. 서류와 함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타나 있는 모습과 그 이면적인 것까지 판단하기 위해 학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4가지의 평가 요소가 기본적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에 대한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평가 요소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생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지표가 되고 어떻게 하냐 하면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이렇게 뭐 나타나 있는데 자, 이렇게 그냥 한번 볼까요? 이 4가지의 평가 요소들은 각각의 평가 항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 첫 번째로 쉽죠? 성적이 좋냐 안 좋냐. 이걸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과목에 2등급을 받았어. 그런데 성취도는 A야. 그런 거 있죠. 혹은 1등급인데 1등급은 아니다. 3등급인데 막 C를 받는 경우의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마다 이건 차이가 있거든. 일단 성취도는 A 이하로 떨어지면 감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등급은 학교들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물론 성취도도 학교들마다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취도는 등급보다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자들은.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학교들마다 등급 간의 편차는 크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성취도에서 성취도가 B, C, B, C 뭐 혹은 D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면 그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좋은 평가가 가지 못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첫 번째 학업 역량이 되는 거고 저 학업 역량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보세요. 교과목의 성적, 원점수, 평균, 편차, 등급의 성취 수준이 어떠한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89점인데 1등급이야. 이런 아이가 있죠? 근데 어떤 아이는 92점인데 3등급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둘 다 똑같이 일반 학과 기준, 의대 빼고 일반 학과 기준 둘 다 똑같이 만점을 줍니다. 왜? 이 아이는 원점수가 90이 넘었고 얘는 등급이 1등급이 됐으니까.
어떤 판단인지 이해 가세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 과목의 이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과목들을 선택했는지 다른 과목들하고 다 연계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점수는 되게 잘 나왔는데 등급이 좀 낮아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가장 극상위권에 있는 대학과 학과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가 되겠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원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 편차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점수가 90점 이상이 1등급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본 95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 편차가 나타나요. 이것도 대학마다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과 가천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거를 학교들도 알아요. 알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 중에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점수가 몇 점인지 이미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생부와 성적들을 보고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편차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이건 문과 학생도 똑같이 이런 경우들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서울대를 붙었는데 연대를 떨어졌어요. 그쵸? 고대가 됐고 연대가 떨어졌어. 요즘에 연대가 인기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연대가 됐는데 고대가 떨어졌어. 이런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하고 연대를 붙으면 어디 가겠니? 보통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서울대 가겠지. 그러면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어떤 아이들을 뽑아야 서울대에 안 뺏길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 입장에서? 그치? 그래서 서울대의 슬로건 아시나요? 아는 사람. 아, 여기 서울대 별 관심 없니? 괜찮은 학교야. 아니, 걸어 다니기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안에 차도 다니고 괜찮아요. 넓고 공기도 좋아. 아무튼, 서울대학교의 슬로건은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그 조국이 그 조국은 아닙니다.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게 슬로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고만장한 얘기입니까? 그죠? 그만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서울대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업적인 역량, 학업적인 태도, 학업이 우선시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약 1970개 정도가 돼요. 그 1970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만 모아도 1970명이야. 그치? 문과, 이과 1등씩만 모아도 3,900명이 넘습니다. 그죠? 그 인원이면 한 학년 채우고도 남아. 전체를 다 채우거든. 그런데 그 안에 학종으로 뽑는다? 절반 이하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원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골라잡아, 서울대는.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이미 학업적으로는 다 좋은 아이들이야 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게 전인적인 학생, 글로벌적인 마인드와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원한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누군가를 이끌고 도와주고 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학생부 자체는. 나 혼자 공부를 잘해서 나 혼자 되게 돋보이는 학생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반을 통솔해서 이끌어 나가고 반장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전반적인 우수성들이 다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되게 어렵죠? 선생님들도 못하는 걸. 그걸 바라는 게 서울대예요. 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있습니다. 실제 서울대학교를 합격하는 수시에서 직윤이든 일반 전형이든
합격하는 학생들의 학생부나 면접을 보다 보면 야, 얘는 참 대단하구나,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꼭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뽑고 나면 연세대학교 입장에선 어떤 애들을 뽑아야 서울대 안 뺏길까?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해요. 서울대학교에서 뽑지 않는 아이들 중에 가장 우수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전인적이면서 다른 친구들을 이끌어 나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친구들을 바라고 있다면 연세대학교는 다 좋아, 다 좋은데 일단 너 먼저 잘나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독보적으로 잘난다 그럼 그 학생은 무조건 돼요. 학교마다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고대는 서울대하고 연대에 뺏기지 그쪽에서 안 뽑으면서 가장 우수한 아이를 또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각각의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날리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고등학교 졸업자 이렇게 꼬리표에 고등학교가 붙이. 대학은 졸업하면 물론 대학도 붙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몇 학번, 연세대학교 몇 학번 이런 게 붙는데 그것과 함께 붙는 게 담당 교수의 이름도 같이 붙어요. 왜냐하면 졸업 논문은 담당 교수랑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우리 학교를 이끌어 나가길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학교 입장이라면 그 학생이 나의 위상을 드높여 주길 바라는 게 교수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최대한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게 무조건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뽑지 않는, 다른 학교보다 더 뛰어난 이런 차이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모집 요강들의 편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 대학의 공통적인 평가 항목입니다. 그런데 학교들마다 이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의 편차도 있고요. 그건 아직까지 그건 잘 몰라도 되니까. 또 하나는 학교들마다 평가 항목에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라고 하는 세 가지 평가 요소를 반영을 하게 되고 연세대학교는 요 네 가지 반영을 하게 되고 성균관대도 또 다른 평가 항목들이 조금씩 존재를 해요. 약간씩의 편차를 두는 겁니다. 성균관대는 인성을 거의 안 봐요. 나쁜 놈을 뽑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인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우리는 인성이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인성이 착한 아이들을 뽑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착해요. 라는 전제하에 뽑는 거야. 사람들이 잘 모르지 뭘 모르는 거야. 그치? 다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전부 다 착하다라는 전제하에 착한 게 아니라 이쪽의 인성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소통 능력이에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다 생활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학교 와서 하다 보면 돼. 대신 성적 좋으면 돼. 아니면 전공이 되게 깊게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납니다. 이런 편차들이 있는 건 지금은 알 필요 없어. 지금은 어차피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1학년은 탐색기입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내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2학년은 경험한 것들 중에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 더 깊고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시기가 2학년입니다. 그리고 3학년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안에서도 특정한 하나의 분야를 딱 집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정리를 하는 게 3학년식이에요.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선배 때부터 2015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교육과정을 적용을 하면서 학생부 내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때부터는 1학년 때부터 내 길을 미리 선점한 학생들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보통 그러지. 뭐 해가 바뀌고 학기가 바뀌면서 내 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실제 평가에서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1학년 때 변리사였다가 2학년 때 의사였다가 3학년 때 공군 파일럿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간 애도 있고 실제로 진로 희망사항에 뭘 적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를 할 때. 그건 뒤에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축소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시작점부터 이어져 나가는 게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자소서도 없잖아. 추천서도 없고 오로지 이제 서류가 학생부 하나거든. 이 안에 여러분들의 길, 꿈, 그 다음에 노력, 그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함축적이면서 얼마나 압축적이어야 될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해서 분량 제한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제일 많은 장수는 67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은 걸 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붙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걸러지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내가 1학년 때 뭘 했나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뭘 할까 보다 일단 내가 1학년 때 뭘 했나를 정리하면서 한 것들 중에 이어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중에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 내가 뭘 했나를 볼 때에는 왜 했는지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은 뭐였는지 그걸 통해 내가 뭘 느꼈는지 이런 걸 같이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서두가 되게 길었는데 요거 하나 얘기해 주자.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죠? 동아리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타내기 제일 좋다 해가지고 어떤 동아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생명이나 의학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경영경제 동아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류의 활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기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둘 다 인문학부예요. 언어학과 알아요 혹시? 알고 있나요? 관심 있는 친구. 나 언어학과에 관심 있다. 언어는 별로야? 영문학에 관심 있는 친구. 영문학이 아니어도 돼. 어문 계열 쪽이어도 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둘 다 인문학부잖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얘기해 볼 사람 없겠죠? 자, 요 두 개 학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입결의 차이가 아니라 정의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언어학은 언어를 과학적인 기반에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영어 영문학은 영어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순수 인문학 쪽이라고 보면 되고 오히려 언어학은 자연과학 대학 쪽입니다.
그래서 속성이 달라요. 실제로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전공을 살펴보면 언어학에서 언어학 컴퓨터, 언어학, 세계의 언어, 형태론, 의미론, 언어 조사 및 분석, 언어와 정보 처리, 인문학부 같나요? 이게 전공 필수입니다. 영어 영문은 영어학 입문, 영미 명작의 세계, 영국 문학 개관, 영어 통산어, 영어 발달론, 영어학 특강. 누가 봐도 이쪽은 인문학이죠. 이게 교양 쪽으로 넘어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막 알타이 민족 언어, 히브리어, 스와힐리어 막 이런 것들을 배워요. 저걸 왜 배우는지 아니? 이 언어들은 모든 언어의 기본이 되는 각국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아프리카계 언어, 유럽계 언어, 아시아계 언어. 이 언어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갔는지를 알기 위해 가장 고대 언어들을부터 일단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와 발전사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게 언어학입니다. 그래서 언어학과를 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국어를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가 아니에요. 상당히 분석적이어야 되고 비교 대상에 대한 것들을, 대조되는 것들을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수리과학적인 부분들도 되게 강해야 돼요. 영문학은 전혀 다르죠. 각 언어에 따라 그 국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파악해 나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성격이 언어학과와 영어 영문학과는 천양지차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국어나 국어나 영어나 혹은 다른 외국어나 아니면은 일반 동양 사상이나 세계사나 역사나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나는 수학도 좋아하고 국어를 좋아하는데 국어 안에서도 난 독서를 되게 좋아해. 왜냐하면 논거를 명확하게 다 따져나갈 수 있거든. 그리고 각각의 지문들을 어떻게 분석해 나가는지 그 부분들을 되게 좋아해. 이런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의 이런 성향들이 학생부에 그대로 묻어난다면 지원해야 되는 학과들이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언어를 되게 좋아하고 인문학을 되게 좋아해서 언어학을 쓰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왜? 성질이 안 맞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동아리를 뭘 하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떤 어문 계열에 해당하는 동아리를 들었어. 근데 그 안에서 그 언어의 역사부터 발전사와 의문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친구라면 언어학 쪽이 맞는 거야. 그런데 그 언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그 언어의 의미,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의 사회 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쪽에 해당하는 문학권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질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인문계열에서 경영학이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 경영학을 살펴보면 실제로 경영학은 안타깝지만 짬뽕학이에요. 다 배워요. 사회, 인문, 금융, 경제 다 배웁니다. 오히려 명확한 특징이 없는 게 경영학. 왜냐하면 경영학과 나온다고 다 CEO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들어가서 복사부터 배워요. 근데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 분석,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것들도 배우고, 혹은 회계 원리도 배우고, 마케팅 같은 것들도 막 배우고 다 배워요. 전반적으로. 자, 그럼 경영은 누가 쓰는 거야? 성적 좋은 애가 씁니다. 왜? 인기가 제일 많으니까. 그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애가 쓸까? 경영학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경영학은 어떤 학문이지? 그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지. 특징들을 보면 경영은
무엇인가 이득을 봐야지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져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가장 안 좋게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걸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질들이 드러나는 게 경영학이에요. 학과에 성향하고 잘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경영 분석을 했다. 고등학생이 경영 분석을 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니? 그렇지 않아? 그냥 그거는 관심에 대한 하나의 표현밖에 되지 않아요.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들을 이 학생이 잘 이해를 하고 있나? 그대로 잘 쫓아올 수 있을까?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지원 원서를 어떤 대학이든 특정 대학에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출신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역은 드러납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역과 함께 여러분들의 과목, 평균, 이수, 인원, 표준 편차만 봐도 대략 어떤 학교인지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잠깐 하면, 여러분들의 앞서 들어간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배들의 앞에 학교 생활에서의 행태들이 여러분들의 입결에 영향을 줍니다. 갔는데 다 나갔어, 막 반수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뽑고 싶겠니? 뽑고 싶지 않겠니? 안 뽑아요. 갔는데 정말 막 열심히 해. 그러면 더 뽑고 싶지. 그 라인 정도에 해당하는 그 고등학교 지역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더 뽑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건 뭐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평가가 되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평점은 입학처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다 관리를 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분석들을 새로 해요. 내부적으로. 그게 다음 학년도 입결에 영향을 미치고 교수들한테 다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무튼 그건 그냥 더 내 얘기니까. 이렇게 각 학과 학부들마다 해당하는 영역들이 되게 달라요, 성질들이. 내가 희망하는 계열이 있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은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지, 어떤 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학생부를 만들어야 될런지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시기인데, 여러분들의 지금 앞선 선배들 때까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 학생부에서, 학종에서. 근데 독서를 반영하지 않는데, 그리고 수상 실적도 반영하지 않는데, 그럼 이제 이건 안 해도 되겠네, 그죠? 반영을 하지 않는데 못하러 해. 시간 뺏기게. 일단 이걸 반영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독서 활동 사항을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항목을 적어서 올리면 그대로 그냥 올려주죠, 선생님들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각 과목 선생님이나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실제로 배웠는지, 학습을 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단순히 누군가가 어떤 학생이 와서 저 이거 했어요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 기재를 해줄 수 있는 항목들은 반영을 하지 않고, 오롯이 학교 내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만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특이 중요한 거고, 창체가 중요한 거고, 행특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1년 동안 누적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각 선생님들이 기재해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사서예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대학 측에서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겠다, 그것만을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다 보니까 개인적인 노력만을 혼자 해서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 빼버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세특이나 창체 쪽에 독서가 들어간다면 그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건 보증을 쓴 거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실제 이 책에 대해서 이만큼 탐구를 했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럼 수상은 왜 아닐까? 상은 나오는데 결과가. 그럼 결과만 나오잖아.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까지 어떤 시험 결과에 의해서만 학생을 선발하던 거에서 그 학생이 공부를 하고 학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배우고 느끼고 더 깊이 학습해 나가는 과정들을 평가하겠다라고 한 게 학종이다 보니까 단순 결과만 확인할 수 있는 수상 경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땄다고 해도 그건 선생님들이 확인 불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해서 다 빼버린 거예요. 또 하나, 학교들마다 대회 편차가 되게 크죠. 그것 또한 형평성에서 안 맞다 해가지고 같이 빼버린 겁니다. 다만 대회는 그래도 존재하죠, 학교에서. 그 대회를 준비하거나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런 공부를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내가 잘 모르겠거나 혹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조별 과제 주제로서, 아니면 개인적인 탐구 주제로 삼고 이 부분들을 해 나간다면 그건 또 학생부 내에 다른 쪽에서 기재가 가능할 수 있겠지? 자율활동이거나 진로활동이거나. 그럼 그것 또한 평가가 됩니다. 그냥 상을 금상인지 수상 뭐 이런 것만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야. 되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본 항목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항목들 안에 요게 일반적인 작성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탐구 활동이며 무엇이며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 거니까. 자, 이건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요것만 보세요. 뭐냐 하면 각각의 세특에도 500자, 자율도 500, 동아리 500, 진로 700 이렇게 되어 있죠. 저 글자 수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때부터 없어지는 자기소개서가 약 한 2,000자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개인적인 2,000자 이상이 빠지는 건데 그 2,000자를 녹여서 이 안에 작성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 글자야? 이건 뭐 과목마다 일단 뺀다고 쳐도 창체 쪽만 해도 1,700자죠. 저 1,700자 안에 적어도 내 방향성과 내 깊이와 내 관심사와 내 앞으로의 목표와 이런 것들이 언급은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율활동을 보면 학교 활동과 학급 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요게 보편적인 활동들이지. 다 보이니? 뒤에 글씨? 잘 안 보이지? 괜찮아? 요게 이제 일반적인 활동들이죠. 다. 위에 저는 간부 수련회, 학급 1인 1역 이런 건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나타내기에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탐구 활동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이쪽은 학교 행사잖아. 근데 이 또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생명공학, 생명과학, 의학 혹은 환경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급의 1인 1역을 하거나 학생회를 맡거나 어떤 임원을 맡아. 그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캠페인이에요. 무슨 캠페인? 환경보호 캠페인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피켓 들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해. 각각의 우리 주변에, 그냥 내 주변, 우리 학교 주변에 이 환경 생태가 어떤지를 일단 확인해보는 탐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탐구한 내용들을 독서와 혹은 연관된 과목, 특히 이제 생명과학 쪽이겠지. 그쪽과 연관을 시켜서 세특의 작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캠페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율활동에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목의 기재가 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보면 세계 시민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 되게 많이 있죠. 뭐 흡연이 아니지. 흡연 교육은 안 돼. 흡연은 안 돼요. 흡연 예방 교육이야. 미쳤지, 그지?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 보통 저 시간에 뭐 하니? 자죠. 피곤하니까. 좀 내가 이 시간이라도 내가 충전을 해놔야지. 그런데 저 시간들을 활용을 최대한 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게 많지 않아요. 아까 뭐 처음에 원장님이 하루는 되게 긴데 일주일은 금방 가고 그래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러잖아. 그치? 유수가 뭔지 알지? 흐르는 물처럼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감았다 뜨면은 시간 가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그건 뭐 딴 얘기고. 보세요. 약물 오남용, 뭐 특별한 약물도 아니에요. 뭐 카페인 같은 거잖아. 그쵸? 잠을 어떻게 해야 깨고 뭐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고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시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생각해봐. 아니 커피를 마셔가지고 카페인의 어떤 성분이 잠을 깨게 만드는지 혹시 아니? 혹시 알아? 그냥 저거를 듣고 넘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의대를 간 아이와 서울대 심리학과를 간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카페인이 된다. 약물 오남용 교육 저기에서부터 출발한 아이들이 꽤 있어요. 왜? 의학 계열 쪽으로 간 아이들은 카페인 섭취로 인한 뇌에서 나타나는 화학작용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아이가 있고 심리학과를 간 아이들은 카페인이 사람의 신체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고서를 쓴 아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활동 같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랑 다 연결시켜 보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살 예방 교육 저기에서도 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 왜 자살을 할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단 인문학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과 2000년도 이전 학생들의 자살 비율의 편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인문학적으로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인문학적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경제는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많아졌을까? 주제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더군다나 이거 자율활동이잖아.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은 모두 보고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보고서가 이제 기재가 안 되지. 학교에 승인이 안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아져 있는 저런 활동들은 다 보고서가 가능해요. 어떤 주제를 쓰든. 담임 선생님만 용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학급이나 개인 활동? 이거는 그 학급 내에서 우리 학급의 다른 친구들이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도 승인만 하면
어떤 주제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행동이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화학작용, 기전작용까지 나가게 된다면 이거는 화학과나 혹은 화생공이나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교육, 이건 심리적인 요인 쪽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작성을 해 놓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만큼 여러 활동들로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과에 공대를 가고 싶다? 왜 못하겠어? 일단 학습 도우미 멘토 멘티에서 수학하고 물리 쪽에 멘토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잖아. 똑같이 캠페인 활동을 해. 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제를 어떤 주제로 삼는지만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는 별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알죠. 대학도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얼마만큼 자기가 개인적인 노력을 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 보면 학교 행사들이잖아. 그치? 학교 행사가 여러 개를 막 작성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노력들이 들어가야지 왜 학교 행사가 들어가겠어? 그죠? 진짜 2가지 정도의 내용만, 주제만 들어가면 됩니다. 500글자인데 한 가지 주제에 250자 내 이야기만 꽉꽉 채워도 모자라요. 진로 활동은 700자잖아. 3개까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해 가세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이라 하면 계열이나 학부, 학과 쪽이 되겠죠. 그쪽과 연관성 있게끔 주제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잖아. 청소년 약물 오남용과 카페인 중독에 대한 문제점 예방 교육을 받고 얘는 뇌과학과 심리학 관련 책을 읽었어요. 2학년 때.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 이런 3학년이 아니라 진로 활동에서 뇌과학하고 심리학 관련 책을 읽은 것들을 바탕으로 뇌, 언어, 심리 융합한 전공 강의를 다시 듣고 체험 실습과 점화 효과 실험을 본인이 설계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되게 중간에 퉁퉁 떨어져 있지. 이 안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실험 설계를 하고 효과적인 실험 설계를 하기 위해선 일단 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화학 반응과 그 부분들이 어떻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미치는지 이 책들을 보고 이해한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도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야 되고, 그런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여기만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건 순서대로 내려간다라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 내에서 확인을 할 때 내가 1학년 때 했던 거 앞으로 2학년 때 할 거, 그리고 3학년 때 마무리를 지을 게 어떤 주제로 나갈 건지를 미리 한번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렵지? 이거 어려워. 되게 어려워. 나도 이거 매번 막 하면서도 매번 어려워. 우리도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도 어려운데. 자칭 전문가도 어렵잖아. 그치? 힘든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핵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와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알게 된 것들로 인해서 그 뒤에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생기고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행동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동아리에서 무슨 실험을 했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세요? 무슨 실험을 했어? 뭐, 소 눈가를 해부했대. 보니까 멸치 해부를 했대. 너 그래서 멸치를 뭐 어떻게 해부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린 멸치를 물에 불렸다가, 그게 뭐 대단하겠어. 그쵸? 그런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DNA를 추출했대. 요즘에 키트 좋더만. 그치? 그런 걸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NA를 왜 추출했어? 해부해서 뭘 알아내려고? 그래, 소 눈을 해부를 해봤대. 그래서가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네가 뭘 알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 어떻게 했니? 그거 알고 난 다음에 끝이었어?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아리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제가 예전부터 잘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뭐 나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어떤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수시로 갔어. 학종으로 갔어. 일반 전형으로. 근데 그 선배는 이 동아리를 했대. 루트를 이렇게 타고 갔대. 그래서 나도 그 루트를 타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거 되게 많지 않니? 서울대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 자꾸 서울대 얘기해서 그런가? 그럼 연대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 연대도 그래? 그럼 고대로 할까? 고대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 그렇게 간 선배가 있어. 그렇게 루트를 같이 따라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 많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권장들을 하고. 그죠? 그런데 그 선배가 그 동아리 활동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갔을까? 아니에요. 그 선배는 이 활동 안 하고 다른 거 했어도 갔어요. 그 선배니까 간 거야. 무슨 말인지 가세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선배야. 자기가 드러내보고 싶은 그 모습들을 그대로 학생부에 기재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배가 간 거야. 그만큼 성적도 잘 나왔겠고. 이해 가시죠? 무엇을 쫓아서 가는 게 편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내 개별적 특성이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그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종합적인 내용들은 학교들에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그래서 희소성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가?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미 작성이 된, 이거 교육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해놨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이미 그런 애들은 많은 거야, 지금. 수능 문제 봐. 나왔던 거 또 나오니? 안 나와요. 같은 개념인데도 다른 접근법들을 활용하게끔 만들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남들을 쫓아가지 마세요. 왜 저 동아리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막 몇 등 안에 못 들면 뭐 심사도 보고 하잖아. 나 같으면 들어서 안 들어가겠다. 뭐하러 심사 보면서까지 그렇게 들어가. 그냥 다른 동아리 가서 내가 왕해. 그럼 되잖아. 내가 마음대로 그냥 휘둘러. 따라와. 막 이러면서. 그럼 진짜 애들이 따라올걸?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잊지 마시고, 자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뭐 이런 것들은 평가자들의 그냥 역할이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실제적인 나의 활동과 그 안에서의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드러나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 실험을 수행함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 동아리 활동들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지 않니? 복붙해가지고 막 우리 동아리원들끼리는 다 얘기가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왜 보면은
그래도 성적이 우선 아닌가요? 당연히 성적이 우선이죠. 왜? 가장 기본은 학교 생활이니까. 학교 생활의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충실도잖아. 그래서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적에 예를 들어 교과 전형은 1.0 붙고 1.2는 떨어지잖아. 종합 전형은 1.0 떨어지고 1.3 붙고 이런 거 허다해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교과 평가도 뒤에 보면 좀 달라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동아리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해선 문화, 예술, 스포츠 다 좋지만 첫 번째로 학업적인 부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학술 탐구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어떤 동아리를 해도 괜찮지만 라틴 댄스 이런 것보다는 사교 댄스는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고요. 어? 좋지. 축구도 좋고 다 남학생들 그렇게 좋아하잖아. 뭐 그걸로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알아. 근데 이제는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돼. 축약됐기 때문에 무조건 학업적으로 가시는 게 세상에 100은 없지만 거의 100% 유리합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를 잡고 나갈 수 있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숙제는 올 1년 동안 2학년 때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탐구 활동을 할 만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동아리부터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하는 학술 탐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에서부터 진로 활동 세트까지 다 연결이 가능해질 거예요. 보시면 동아리 활동에서 교과와 연결할 수 있는 시니마 탐구로 계획을 일단 세우되 자, 첫 번째로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은데 관심사에 대한 주제가 있겠죠.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난 화장을 좋아해. 이거는 안 됩니다. 그쪽은 조금 화장품 공학과가 있죠. 건대. 근데 거기도 화공 쪽이에요. 성격이 다르니까.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대로 주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이론이 있겠지. 근데 이론만 있는 게 아니야. 이론이 아니라 바로 다른 쪽으로 가도 돼요. 역사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처음 시작점은. 무엇을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잖아.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개념 쪽으로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 같은 걸 진행을 한다. 그러면 폭망이에요. 알고 진행하는 것과 무턱대고 진행하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학습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술 탐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주제에서부터 첫 번째 이론으로 가고 난 다음에 가게 되면 탐구를, 이 실험을 할지 아니면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더 이해를 할지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의 루트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론에 대해 나랑 다른 의견을 갖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하고 토론, 토의 같은 것들도 해보고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이법들에 대해 서로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왜 넌 그렇게 봤는지, 그럼 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둘 다 통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에만 이런 관점들이 통용되는 건지, 똑같은 개념이지만 조건이 다른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다 통용이 되지 않는 건지, 그렇게 비교해 나가는 토론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한 가지의 풀이법으로 가지 말라고. 수능 수학에서는. 내신 수업은 달라요. 많은 양을 머리에 박아 넣어야 돼. 짧은 시간 안에.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수능은 무조건 다면화되어 있는 다면적 사고를 통해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학습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의 풀이법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문제를 한 가지씩의 풀이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풀이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 관점들을 키워나가는 학습을 하는 게, 그리고 이런 토론과 토의를 해 나가는 게 학종에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실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옳고 그른지. 더 중요한 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실험 결과 나오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확인해 보고, 그럼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이 뭔가 사후 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이런 실험을 했어. 물벼룩 심장 뭐 이런 실험을 했대. 그 벼룩이 심장이 보이니? 그 실험을 했대. 그래서 그 심장 가지고 뭐 했는데? 잘 뛴대. 아, 그래? 그게 끝이잖아. 왜 그걸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온 건 아니지? 핸드폰은 아니지? 어. 이해 가세요? 되게 조금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정 지어서 무엇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게 첫 번째고, 나만의 주제를 선정하라는 게 두 번째고, 그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설계를 하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계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후 이상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그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틀릴 수도 있겠지. 틀리면 어때?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거 알려고 대학 가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절대 겁내하지 마세요. 실험을 실패했어요.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 돼. 원인만 찾고 끝나? 아니야. 실패의 원인을 찾았으면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게, 그게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까지도 아우러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항목은 다양한 경험이 첫 번째예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실패한 이력들이 있다. 뭐 실패가 엄청나게 번화한 실패는 아니잖아. 뭐 약간 계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고, 실험 설계를 할 때 뭔가 좀 빠뜨렸던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잡아서 새로 실험을 해봤더니 뭐 좀 정정값들이 다 나왔고 했다. 그냥 요 정도예요.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대신 다시 해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못하거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크게 없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해.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사실 생생히 다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 우리는 평가할 게 이거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을이니까 여기 맞춰야 돼. 최대한 이걸 타이트하게 보는 게 상위권이고, 조금 느슨해지는 게 이제 학교 소위 말하는 라인이 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이 되게 많네. 치고 나니까. 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난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혹은 뭐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뭐 이런 동아리를 해요. 그럼 이 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학습할 내용들이 무언가가 있겠죠. 어떤 걸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요 뒤에 나타나 있는 미시거시 경제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고, 그러려면 책도 읽을 수 있겠고, 지금까지 발표대에 나온 논문도 읽을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건 실제 이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분석한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경영, 사회 전반에 걸쳐져서 통용되고 있는지, 혹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이라고 하는 뭐 많이 있죠. 애플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이런 기업들 간의 편차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각각 경영학 쪽이라고 한다면 각각 유명한 회사들의 경영 방식들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값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겠지. 아, 여기 경영학 별로 없나 보다. 그지? 다 이과니? 이과 쪽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과 쪽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통계학이겠죠. 실제 경제학과는 문과가 아니라 이과로 봐야 돼. 가서 미적분학 하거든. 경제학과 가서. 그 숫자만 엄청나게 떠냅니다. 막. 거의 한 수업의 70%는 전부 다 수학이니까. 경영학하고 경제학은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과 가고 싶어? 뭐 경영이나 경제 이거는 아닌 거야. 두 학과의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마다의 성질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각 학과들 있잖아. 학과들 찾아보면 같은 학과들이 다른 학교에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다른 학교들도 있고 교육 목표가 다른 학교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서울대 자유전공하고 고대 자유전공이잖아. 고대 자전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잖아. 서울대 자전은 말 그대로 진짜 자유잖아. 성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 그 성향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계속 가니까.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론 학습을 하고 사회학, 경제학 저쪽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에는 분석도 하고 뭐 이론에 대한 적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실제 어떤 개인적 활동이거나 팀 활동으로서 뭐 게시판뿐만 아니라 후회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책자도 만들고 다른 학급이나 다른 학년들한테 전달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후배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건 뭘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쪽으로 만들어 나가면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먼저 펼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지원 전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아야 뭔가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잘 모르는데 관심이 있어. 그건 말이 안 맞잖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출발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쪽 계열에서 요구를 하는 학습적인 면과 성질적인 면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쪽으로서 서술될 수 있게끔 학생부 내에 성향과 학습 탐구의 깊이와 이걸 다 혼합해요. 그래서 주제를 삼으셔야 되고 그 주제를 어떻게 깊이 탐구를 들어가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해 나가야 되고 이건 지금 아직까지 이건 다 혼자 얘기야 내 혼자 얘기야 내 얘기만 하는 거야 팀 활동 말고 거기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팀 활동이에요. 경영학과는 팀 활동을 많이 해야 돼. 사람을 다뤄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경제학과는 혼자 해도 돼.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해도 괜찮아. 수학만 잘해도. 상관없어, 그거는. 대신 더 인간적이어야 돼. 경제학과는. 경영학과는 다 아울러가지고 팀워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냉정해야 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난 저기 가기 싫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저쪽이 맞아. 그럼 보내야 되는 거거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게 경영학과야. 근데 경제학과는 인간적인 면들까지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알려줘야 돼.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라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이윤 추구냐, 사람을 위한 이상적 그 사회에 대한 추구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꾸 문과 쪽만 하는데 저 이과입니다. 자, 이쪽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진로 활동이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학생의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진로 활동 보통 뭐야? 명사, 초청, 특강 뭐 이런 거 듣는 거잖아. 그지? 도대체 그 명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관계 없어요. 근데 700자나 쓰래. 상체 활동들 중에 제일 많은 글자 수야. 그러다 보니까 온통 학교 행사들 내용으로 쭉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볼까? 이런 진로 활동이 있어요. 혹시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본 사람도 있을 거야. 보여요? 커리어의 진로 탐색 결과 창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뜻하고 주변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유치원 교사, 사역사 등의 직업이 성품과 어울리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방향으로 지도한. 자, 여기에 내 개인적인 특성이 드러나니? 이거는 선생님의 의견이야. 선생님의 진로 활동 아니니, 이거는? 그렇잖아. 그쪽으로 지도했대, 자기가.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80%가 거의 이렇게 나와. 글자 수가 더 있는데 이래, 내용들이 하나에. 이거랑 이런 차이를 한번 봐볼까? 자, 여기까지. 특기사항. 얘는 이런 빅데이터 특강을 들었대, 어떤 애가. 듣고 의료사업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가졌겠지? 이건 선생님이 가진 건 아닐 거 아니야? 전염병과 연결을 했대. 빅데이터와. 그래서 바이러스 유전 정보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자기가 한 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지가 하겠어. 이거 지금 논문 나와 있어요. 바이러스 치료법 연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야. 이런 논문을 찾아보고 이 찾아본 논문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에 독서를 한 뒤 본인이 이런 보고서를 쓴 거야. 여기 어디에 지도한 내용이 나와? 안 나오죠. 또 어떤 아이는 영국이 EU 탈퇴에 관한 이슈를 매체를 통해 꾸준히 탐색을 했대. 꾸준히 탐색을 했다는 요 꾸준히만 들어가도 일단 내용이 조금 그렇지 않니? 얘는 계속 봐온 거야. 꾸준히 탐색을 하고 블랙시트에 대해서 영국과 EU의 입장이 역사적 문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했대. 누가? 얘가. EU 분담금의 가중과 자기가 어떤 이유로 이런 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어디에 주목을 해가지고 효과 및 한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또 정리를 했대. 여기에서도 학교 내 활동은 없어요. 학교 내 행사는 없는 거야. 그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고 정리한 거야. 왜? 이걸 누가 적어주니까? 담임쌤이 적어주니까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가세요? 근데 담임쌤이 적어주니까 이렇게도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일단 관심을 갖고 찾아본 것들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든 보고서를 쓰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야. 물론 이렇게까지 딱 얘기를 해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냈는데 쌤이 안 적어줘요. 있잖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이에요. 어떻게 가서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없잖아.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은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른 과목 세특으로 분산시켜야 돼요. 다른 세특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분산시켜야 돼요. 그 중에서도 나의 이런 개인적 탐구나 노력들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더 작성을 많이 해나가요.
이건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교과는 뭐 다 알 테니까 요거 하나만 볼까요? 어떤 교과목들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우수한 교과 쪽으로 이 학생이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들을 해요. 생각들을 하거든.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관심으로 인식한 다음에 이 관심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쭉 보게 되는데, 자, 학교에서 실제 고려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온 그건데 화면에 그냥 1차적인 자료 화면이에요. 전체 주요 교과에 대한 성적도 학기마다 나오지만 각 과목마다의 등급도 다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점수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오고요. 평균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오고 표준편차, 이수 인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화면이 되게 여러 개예요. 일단 간단하게 이 화면만 대학 측에서도 보여준 거예요. 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주요 교과, 전체 교과도 있고 다른 교과들과의 비교하는 그래프까지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전에는 추천서가 있었던 당시에는 여러분들의 추천서를 써주는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이 그동안 몇 명을 추천했고 몇 명이 합격했는지 그 인원수와 비율까지도 나왔어요. 그만큼 세세하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이냐 하면 그래프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최종적인 성적을 보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끝에 최종적으로 그냥 둘 다 그냥 1.4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얘가 좋은 평가를 받겠지. 얘보다. 일단 얘보다 쟤가 이쁘잖아. 그렇지 않니? 얘는 너무 좀 왔다 갔다 하잖아. 쟤는 그냥 좀 예쁘잖아. 그런데 왜 얘보다 쟤가 더 예쁜 평가를 받냐 하면 위는 주요 교과야. 자기가 관심사. 아래쪽은 전체 교과야. 빨간색은. 쟤는 어때? 전체 교과나 주요 교과나 편차가 크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여기서 엄청나게 벌어져 있지. 아까 처음에 뭘 했어? 학생부 종합전형의 첫 번째 취지는 학교 생활의 충실도라 그랬지. 충실도는 과목을 가려서 편식하면서 충실해야 될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평가가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과 결석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충실도에서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질병 지각, 질병 결석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무단들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항상 꼭 생각을 하십시오. 혹시 내가 이미 말씀을 드리고 좀 병원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지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게 무단으로 갑자기 체크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거 미리미리 좀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바꾸니까 확인들 해보세요. 자, 이게 각 대학교의 입학처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이야기들을 한 건데 진로 선택 과목이 계열들마다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지금 교육부에 다 올라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뭐 자연, 공학, 의학계열 쭉 있지만 그냥 다 무난무난해요. 그죠? 무난무난한데 사회계열이 유독 경제 수학이 되게 높죠. 그냥 경제학과를 가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계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경제 수학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또 뭔가 있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회과학 계열은 분석적인 학문을 탐구해 나가는 겁니다. 학문을 분석적으로 탐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립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와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예측해 나가고 그런 것들로 사회에 조금 더 발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회과학 계열 쪽입니다. 그냥 분석적인 학문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 다른 어떤 계열들보다 인문계열 쪽에 수학적인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과 계열은 오히려 되게 명확한 거야. 뚜렷하지. 공대를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공대 쪽은 물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화공? 물리 해야 돼요. 화학은 당연한 거고. 왜? 화공 쪽에서도 물리로 통용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리 선택하면 내가 등급이 조금 잘 안 나오니까 물리를 못 하겠다. 그게 회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좋게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의대를 가는 아이들 중에 생명 선택을 안 하고 물리화학을 선택해서 성적을 되게 좋게 잘 받은 아이들이 학종으로 의대를 더 많이 갔던 해가 있어요. 실제 3년 전까지는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학종이 있는데 그 네오 전형으로 의대를 간 학생들 중에 생명이 아니라 물리 선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재작년부터 이런 진로 선택 과목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난 다음에는 물리 선택자의 합격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생명 쪽도. 결국은 학생부도 간소화되고 기재되는 내용도 축소되다 보니까 진로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에 특화되게끔 평가하는 부분들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평가 요소의 평가 항목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건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그 안에 독서나 토론이나 발표 등을 통해 내가 성장 내용이라고 하는데 깊이 탐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나만의 개별적인 내용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수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수업 안의 내용들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 나가고 관심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혹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활동으로 연결돼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어떤 특정 활동이기 때문에 뭐 동아리든 아니면 다른 창체 활동이든 그쪽으로 작성도 가능하지만 일단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교과목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교과목 세특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자,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저 수업 내용 안에 진로, 동아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독서 내용은 어떤 책이 될 수도 있고 논문이 될 수도 있어요. 논문이 기재 금지된 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논문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참고하거나 인용한 논문들은 다 기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쓴 게 아니잖아. 배우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들은 다 기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읽어보시고 충분히 많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 안 가면 어때? 안 가면 질문하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몰라?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 선생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럼 그 내용 가지고 관심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팀을 짜. 짜서 저희끼리 한번 이거 탐구해 볼게요. 더 좋잖아. 아예 승인을 받은 거잖아. 활동을 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제발 내가 어떤 특정한 학과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그 학과에 대한 모든 내용, 그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중심 내용들이 모든 교과목의 세특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예를 들어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국어에도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쫙 다 쓰고, 수학에도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쫙 다 쓰고, 영어에도 그렇게 다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독서를 왜 배워요? 아니면 화작을 왜 배워요? 국어에서? 자, 화작을 왜 배울까? 화법하고 작문을 왜 배울까? 화법이 뭐야? 그치? 작문은 글쓰기지? 그런 걸 통해 뭘 배우고자 하는 거지? 응? 올바른 글쓰기와 올바른 화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겠죠. 언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게. 그럼 화작에 왜 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 들어갈까? 국어 선생님이 의학을 잘할까? 의사인 국어 선생님 본 적 있니? 없잖아. 여러분들 세특은 그 과목의 특징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특징이 핵심이 되는 건데 그 핵심적인 내용의 주제로서 내 관심사가 표명되면 되는 것뿐이야. 핵심은 얼마만큼 나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느냐야. 독서는 얼마만큼 명확하게 글에 대한 지문을 이해하느냐야. 과목의 특징들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과목 선생님한테 다른 과목에 대한 영역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바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적는다. 그럼 평가자가 뭐라고 평가를 할까? 아, 이거 학생이 썼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영어는 영어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대신 주제는 내 관심사를 하면 되겠지. 수행평가에 자유주제 같은 것들 나올 수 있잖아. 그럴 때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생명이든 의학이든 공학이든 아니면 뭐 사회든 경영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주제들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과목의 특징에 맞게끔 그래서 그 과목의 특징을 선생님이 잘 작성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게끔 하지 마세요. 나의 관심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진로 선택 과목과 두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서 진로 활동 혹은 동아리 활동 쪽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건 뭐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니까 1학년 때 에세이를 썼대요. 영어에서 에세이를 써서 항상 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 학생이 얼마나 학습에 잘 임했는지를 딱 적어줬죠. 이건 보편적인 얘기지. 근데 2학년 때 봤더니 화작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어떤 책을 읽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발표를 했대. 주제를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를 주제로 잡았나 봐, 이 아이가. 흡입력 있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화작이라고 하는 저 과목에서 요구하는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제는 트라우마지만 화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표현한 학생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이 학생은 창의적인 사고력 또한 되게 좋대요. 수학 과목에서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잖아.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이런 단어들 되게 식상하죠. 식상하지만 전체 교과 세특 중에 3분의 2 이상 들어가면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평가다 보니까 점수로 매겨요. 그러면 그게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점까지는 아니지만 빵점이죠. 가산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수학 멘토도 자처했대요. 능동적이죠, 아이가 되게. 어떤 수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뭐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영어 시간에
뭐 영미 문학 산책 이런 걸 수강을 했대. 수강을 하면서 알라딘 주제곡 저걸 뭐 듣고 난 다음에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학문적 탐구 능력을 보였대.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얘가 관심 있는 게 뭔지 몰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요런 정도뿐이 없어. 근데 3학년 때 딱 봤더니 생명과학에서 쭉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되게 깊이 들어가는 거. 1학년, 2학년 때는 각 과목들마다 물론 여기에서도 지금 생명과학 원에서는 자신의 관심사가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그 부분은 뺐고 일부러 다른 과목들을 보여준 거야. 그 각 과목들의 특징들이 제대로 묻어나게끔 작성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과목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관심은 3학년 때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과학 쪽이 자신의 관심 쪽이다, 관심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주제가 되게 명확하게끔 나타나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 분야, 교과 학습 이런 걸 여기 안에는 지금 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 책도 읽고 논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제 발표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다른 그 자율활동 내에서 학급 내에서 팀 조직까지 꾸려가지고 팀 활동을 따로 해요, 이 학생이. 그런 내용이 같이 묻어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걸 주제로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초창기였거든. 막 마스크 쓰라고 하고 이럴 때.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찾아보는 겁니다.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감염이 되지? 전염성과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잘 옮겨 다닐까? 뭐 이런 것들도 시작을 해서. 왜 정 20년째지 바이러스는? 막 이런 것들. 그 측면이 왜 이럴까? 막 이런 거.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에 해당하는 그 특징들을 잊지 마시고 그 과목의 특징에 맞게끔 작성을 하되 내가 진로 희망하는 분야와 직접적 연관성을 띠는 과목은 확실히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 어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안 쓰는데 자소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없는 대신 대학 측에서 이걸 통해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그 내용이 학생부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른 건 괜찮습니다. 지금 3번은 대학 자율문항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고 1번이 이겁니다.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써달래. 뭘?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걸 써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진로나 전공 관련되어 있는 학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한 노력이 무엇인지. 그게 학생부 내에 드러나 있다면 어떻게 그런 걸 하게 됐는지 자세히 써봐라 이 내용을 자소서 1번으로 올려놓고 1500자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글자 수지. 학업적인 부분과 진로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교과 학습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지 여기서 써보라고 한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만들어 나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칸이 맞네. 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선 내가 무슨 활동을 하든 그 교과목 세특이든 수행이든 뭐든 괜찮으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동기가 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왜 관심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막연하게 그냥 좋았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뚜렷한 목적을, 이유를 찾게 된다면 납득하기가 쉽잖아. 듣는 사람이. 그쵸? 여러분들의 학생부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류예요. 그 누군가는 평가자입니다. 그죠? 그 평가자를 납득시켜야 되는 서류가 납득시키기 위한 이유, 그 이유로 인해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 중간의 과정,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왔는지, 결과까지
이런 게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향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사례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중간에 해결 과정 안에 보면 다 잘 되진 않을 수 있잖아. 하다가 보면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실제 뭐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지금 길어지는데 빨리 끝낼게요. 중간에 이렇게 위기의 상황, 엿됐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나왔을 때 저기에서 다시 본인 스스로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하나의 주제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생명과학원에서 신경계 작용과 질환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웠어. 거기에서 아밀로이드 가설이라는 것과 항노화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관련 독서 및 논문을 참조를 했어. 이게 자기소개서에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냐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빨간 글씨가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알츠하이머의 발병 기전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대. 신경계의 작용과 질환이라는 걸 배우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본인이 뭐 여기 논문 쓰기 대회에 참가를 했고 원인에 대한 가설을 알기 위해 이 논문을 읽어봤대. 아밀로이드 가설이라는 거. 그리고 쭉 나가서 신경염증이 발생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이해를 해서 쭉 나가요. 근데 무언가를 찾을 수는 없었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뇌를 고칠 것인가라는 책을 찾아보게 된 거야. 잘 못 찾겠으니까. 그러니까 독서로 이어진 거야, 본인이. 앞에 이 가설들을 막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나 참고 문헌들을 찾아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설을 알 수 있게 되었대. 그래서 자기가 궁금증이 생긴 것들을 논문을 찾아보고 논문에서 확인된 것들을 본인 스스로 어떤 가설을 세워봤더니 본인 스스로 아니지 세워져 있는 가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이해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다른 참고 도서 같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 어떤 책을 통해 이 가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호기심. 그래서 본인이 막 탐색을 해. 탐구.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딱 찾게 됐어. 근데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독서가 들어가. 되게 단순하죠. 그 과정 안에서 이걸 통해 지금 현재 어떤 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걸 주제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죠. 자, 여기 내용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그냥 끝나지만 사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또 다른 것들을 찾아봐야겠지.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건 이 학생이 어떤 탐색 과정을 그 뒤에 또 거쳤는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탐색해 나가는 이 중간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한 학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세특에 들어갈 내용들을 분산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 장기 프로젝트를 잡으라고. 지금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3학년 끝까지 가는 거야. 한 가지의 깊이 있는 주제는. 그렇게 해서 뒤에 내가 어떤 탐구를 다음 목표로 하고 싶은지까지 작성을 해놨어. 이 다음 탐구에 대한 목표는 그럼 2학년 말쯤에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쪽에 작성을 해놔도 괜찮겠죠. 이해 가시나요? 어려운 거 참 잘 따라와 주는데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항목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201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 도식화 시켜보면 위하고 아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이해 가니? 위는 모든 활동들이 다 각각 개별화되어 있죠. 수상 따로,
스태틱 따로, 교과 따로, 동아리 다 따로 있지. 근데 아래에 도식화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때? 서로가 서로 간에 다 맞물려 있죠. 동아리와 수상이 맞물려 있고 자율과 봉사 모든 게 맞물려 있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거 가장 기반이 뭐야? 교과. 모든 기반은 교과 활동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종합 의견이 있죠. 추천서가 없지. 각 학년마다 여러분 담임쌤들의 종합 의견은 각 학년마다의 추천서의 역할을 합니다. 종합 의견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중요도가 한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그 설문조사에서. 근데 대학 평가자들은 약 90%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항목이 종합 의견입니다. 담임쌤이랑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보통 위에 있는 항목은 수동적인 구조라 그러고 아래쪽을 능동적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활동이 개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적극적인 수업에 참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 수업 참여가 내 관심과 호기심, 진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설계하고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독서도 이행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었네. 괜찮아.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소위 말한 평가 요소, 학종의 평가 요소는 각 개별적인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항목들이 단지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다 맞물릴 수 있고 줄 하나 더 있어. 나중에 찍어. 어떤 것과 맞물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렇게만 된다, 화살표가 저렇게만 된다라는 게 아닌 거 이해가죠? 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게 점프해서 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평가 요소들이 각각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 평가 요소들 또한 서로 간에 맞물려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생각보다 너무 길게 왔어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잘 들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죠? 8시 10분부터? 그래요. 그러면 조금 아직 시간 몇 분 남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휴식 취하고 개인 정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 다시 잘 자습하시고 윈터 기간이 이제 진짜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다음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